기생을 사랑한 재상의 아들. 한 재상이 평안 감사가 되어 식구들을 데리고 평양으로 가게 되었지요. 평양에 도착한 재상은 그 고을에 있는 예쁜 기생 하나를 불러 아들 생의 심부름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 기생의 이름은 옥소선으로 나이는 생과 동갑인 13살이었지요. 옥소선을 본 생은 매우 기뻤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놀 때나 공부할 때에도 떨어지지 않고 늘 함께 지냈지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재상은 평안 감사 임무가 끝나서 다시 서울로 돌아가게 되었답니다. 재상은 그동안 아들 생이 옥소선과 너무 친하게 지낸 것이 염려스러웠지요. 혹시라도 생이 옥소선과 헤어지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리면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걱정 때문이었답니다. 그러나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헤어짐의 슬픔을 잘 몰랐던 생은 아무렇지도 않게 옥소선과 헤어져 서울로 돌아왔어요. 막 돌아온 서울의 집은 어수선하였지요. 재상은 이런 분위기에 있으면 공부에 방해가 될까 걱정되어 생을 가까운 절에 보내 공부하도록 했답니다. 그런데 절에서 공부하던 생은 그제야 자꾸 옥소선의 얼굴이 떠올랐지요.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더욱 그리워져 견딜 수가 없었답니다. 마침내 생은 절에서 나와 무작정 평양을 향해 걸었답니다. 발은 다 부르트고 고픈 배를 움켜 잡으면서 몇 날 며칠을 걷고 걸어 겨우 평양에 도착을 하였지요. 평양에 도착한 생은 곧바로 옥소선의 집으로 갔답니다. 그러나 그 집에서는 옥소선의 어미만 있을 뿐이었지요. 너는 지난번 평양 감사의 아들이오. 그나저나 옥소선은 어디에 있어? 새로운 사또의 수청을 들러갔지요. 이번 사또는 옥소선을 너무도 사랑하시거든요. 그래서 잠시도 사또의 곁을 떠나지 못하게 하지요. 나도 보지 못한 지 오래되었소. 그 말을 들은 생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서울에서 이곳까지 온 곳은 오로지 옥소선을 한번 보기 위함이오. 그런데 여기까지 와서 그냥 돌아갈 수는 없지 않소. 그러니 한 번만 만나게 해주구려. 때는 마침 겨울이라 옥소선의 어미는 하늘을 한번 보더니 말을 이었어요. 글쎄요. 눈이라도 한번 오면 한 번은 볼 수 있으려나? 눈이 오면 관아에서 쌓인 눈을 치울 일꾼을 부르니 그 틈에 끼어가면 어쩌면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소. 생은 하늘을 보며 눈이 내리기만 기도하였어요. 그런데 밤이 되자 기적처럼 많은 눈이 내렸답니다. 생은 매우 기뻐하며 다음 날 일찍 관아로 갔답니다. 눈을 치우는 일꾼들 틈에 끼어 관아 안으로 들어갔지요. 관아에 들어간 생은 눈은 쓸지 않고 옥소선이 있음직한 방만 쳐다보았답니다. 마음이 다른 곳에 있으니 눈을 쓰는 비질도 엉성할 수밖에 없었지요. 빗자루를 거꾸로 잡고 쓸기도 하였답니다. 그러자 주변에 있던 기생들이 그런 엉뚱한 모습을 보고 모두 손가락질하며 깔깔대고 웃었지요. 시끄러운 웃음소리에 한쪽 방문이 열렸답니다. 방문이 열린 곳에 한 여인의 얼굴이 드러났지요. 그 여인은 옥소선이었답니다. 생이 옥소선을 뚫어지게 바라보자 옥소선도 놀란 듯이 생을 빤히 쳐다보았어요. 그러나 그녀는 금방 문을 닫아버렸답니다. 생은 오랫동안 그 방문 앞에 서 있었지만 닫힌 문은 다시 열리지 않았어요.
나는 저를 잊지 못해 여기까지 왔는데 저는 나를 보고도 이렇듯 무정하게 피하고 마는구나. 생은 쓸쓸하게 옥소선의 어미가 있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밤이 깊어 잠을 자려고 해도 무정한 옥서선이 원망스러워 잠이 오질 않았답니다. 그때 귀에 익은 소리가 들려왔어요. 서방님, 여기 계신가요? 생은 벌떡 일어나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옥소선이 바로 눈앞에 서 있었지요. 너와 헤어진 뒤 단 한 번도 너를 잊을 수가 없었어. 그러다가 한 번만이라도 너를 보겠다는 마음으로 서울에서 평양까지 이렇게 찾아왔단다. 그런데 너는 나를 보고도 그렇게 무정할 수 있느냐? 지금 사토께서 저를 사랑하심이 지나쳐서 조금도 곁에서 떠나지 못하게 한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아는 척을 한다면 다시는 서방님을 만날 수 없게 되겠지요. 그래서 오늘이 제 아버지 제삿 날이라고 거짓말을 해서 하룻밤 틈을 얻었어요. 그렇지만 날이 밝으면 저는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다시는 서방님을 볼 수 없겠지요. 옥서성과 만남의 기쁨도 잠시 다시 헤어질 생각을 하니 마음이 아팠답니다. 그때 옥서선이 말하였어요. 차라리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멀리 도망을 가면 어떨까요? 생은 흔쾌히 찬성을 하였지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해도 그녀와 함께 있다면 그것이 가장 행복할 것이라고 믿었지요. 두 사람은 날이 밝기 전에 빨리 도망갈 준비를 해야만 했답니다. 둘은 옥서선의 집에 있던 약간의 재물을 가지고 급히 은산이라는 곳으로 도망을 갔답니다. 은산에 도착한 두 사람은 가지고 온 재물을 모두 팔아 살림을 시작하였지요. 두 사람은 세상 누구보다 행복하였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옥서선이 생에게 말하였어요. 우리 두 사람은 같이 살게 되었으니 소원을 이룬 셈입니다. 저는 이렇게 사는 것도 좋아요. 하지만 서방님은 서울의 유명한 재상댁 자제분으로서 기생에 빠져 부모를 돌보지 않았다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이 세상에 설 수 있겠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소? 오직 과거에 급제하는 것만이 죄를 씻는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서방님께서 과거에 급제해야만 부모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야 그렇지. 하지만 여기에는 딱히 공부할 책도 없지 않은가? 그런 걱정은 마세요. 과거 공부에 필요한 책은 제가 어떻게든 마련해 보겠습니다. 옥서선은 두루 돌아다니면서 생이 읽지 못한 책을 구해왔어요. 그러고는 생이 책을 읽을 때마다 곁에 앉아 바느질을 하였지요. 조금이라도 생이 게으름을 피우면 공부에 열중하도록 권했답니다. 이렇게 몇 년이 지났어요. 하루는 옥서선이 생에게 물었답니다. 서방님, 지금쯤이면 과거에 합격할 것 같습니까? 이 정도면 과거에 합격할 수 있겠소? 생은 자신 있게 대답하였어요. 옥서선은 생에게 과거를 보러 가도록 여비를 마련해 주었답니다. 생은 옥서선과 이별하고 서울을 향했지요. 서울에 도착한 생은 차마 자기 집으로 가지 못하고 여관에서 지내야만 하였답니다. 과거에 합격한 다음에 집에 가도 늦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드디어 과거 시험 보는 날이 되었어요. 생은 일찍 여관에서 나와 과거 시험장으로 들어갔답니다. 생은 바로 답을 쓰고 답안지를 가장 먼저 제출하고 밖으로 나왔어요. 시험을 채점하는 사람들은
생이 쓴 글이 가장 좋다고 임금에게 아뢰었지요. 임금은 시험지를 보고 과연 대단한 실력이라며 생의 재주를 칭찬하였답니다. 그런데 옛날 과거 시험지에는 아버지의 이름도 쓰게 되어 있었는데 생이 쓴 아버지의 이름은 마침 이번에 시험을 출제한 재상의 이름이었지요. 임금은 급히 재상을 불렀답니다. 이번 장원급제는 경의 아들이 차지했소. 축하하오. 재상이 놀라 급히 시험지를 보니 분명히 자신의 이름이 쓰여 있었답니다. 재상은 믿을 수가 없어 시험지를 다시 보았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이 하나 있었지요. 시험지에 쓰인 것은 분명 자기의 이름이었지만 관직은 전 평안 감사라고 쓰여 있었던 것입니다. 재상의 눈에서 갑자기 눈물이 흘렀지요. 전하, 이번에 장원 급제한 사람은 저와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의 아들인가 보옵니다. 제 관직은 재상인데 여기에는 전 평안 감사라고 쓰여 있지 않습니까? 제 아들은 이미 10년 전에 절에서 공부하다가 호랑이에게 잡아먹혔는데 지금까지 시신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니 갑자기 죽은 아들 생각이 납니다. 그렇지만 조정의 재상과 같은 사람은 없었지요. 임금이 이상히 여겨 생을 불러 그 사연을 들어보기로 하였답니다. 생은 임금의 명령에 따라 대궐로 들어왔어요. 재상이 보니 대궐에 들어오는 사람은 분명 자신의 아들이었지요. 재상은 급히 아래로 내려가 생을 껴안고 눈물을 흘렸답니다. 이를 지켜보던 임금은 생을 가까이 불렀어요. 너는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자세히 말해보거라. 생은 절에서 공부하다 평양으로 간 일, 평양에서 옥서선을 만난 일, 옥서선의 견위로 공부하여 과거에 급제한 일을 하나하나 아뢰었지요. 그러자 임금은 탁자를 치며 말하였어요. 참으로 기이한 일이로구나. 임금은 잔치를 열어 재상의 아들을 다시 찾고 생이 과거에 급제한 일을 함께 축하해 주었답니다. 그리고 옥소선을 서울로 불러 두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지요. 대장장이의 칼과 도끼. 옛날 어느 마을에 마음 착한 대장장이가 있었어요. 하루는 부모 잃고 구걸 다니던 거지 아이를 데려와 먹여주고 입혀주었지요. 그러자 동네 사람들이 말했답니다. 아니, 자네 형편도 넉넉지 않은데 거렁뱅이 아이를 뭐하러 데려왔나? 대장장이는 조용히 말했답니다. 이 주위에 저 아이를 혼자 두었다가 혹시 얼어 죽을지도 모르지 않나? 그러니 약간의 수고로 사람 목숨을 살린다면 어찌 헛수고라 하겠나? 대장장이는 거지 아이를 쇠돌이라 이름 지어주고 틈틈이 대장간 일을 가르쳐 주었답니다. 어느덧 쇠돌이가 자라자 대장장이는 대장일 도구 한 벌과 조금씩 모아둔 돈을 내밀며 말했어요. 쇠돌아, 네가 우리 집에 온 지도 20해가 넘었구나. 너도 이제 나이가 찼고 일도 능숙해졌으니 내가 살림을 내주마. 다른 동네에 가서 너의 대장간을 짓고 잘 살아보거라. 아닙니다. 저를 구해주시고 키워주신 주인 어른들 평생 모시고 살겠습니다. 나는 그저 사람의 도리를 했을 뿐이니 너는 네 갈 길을 가거라. 그리고 칼과 도끼는 잘못 쓰면 사람을 해치지만 잘 쓰면 사람에게 덕이 된다는 걸 잊지 말거라. 예, 이 은혜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또다시 달려와 말했지요. 아니, 자넨 거지 아이를 데려다 그렇게 잘 키워주었으면 그걸로 됐지. 뭐하러 살림까지 내준단 말인가? 나중에 그 은혜도 모를 터이니 괜히 헛일 하지 말게나. 대장장이는 조용히 말했답니다. 쇠돌이를 빈손으로 내보냈다가 혹시 굶어 죽을지도 모르지 않나? 그러니 약간의 재물로 사람 목숨을 살린다면 어찌 헛된 일이라 하겠나? 그래서 쇠돌이는 이웃 마을의 대장간을 차리고 잘 살게 되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장장이가 볼일을 보러 나왔다가 집으로 돌아와 보니 웬 사람이 피투성이가 된 채 대장간에 죽어 있었답니다. 놀란 대장장이는 얼른 관가에 가서 신고를 했지요. 그런데 관가에서는 대장장이를 의심하여 옥에 가두었고 입방아 찢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엉뚱한 말만 하였지요. 대장장이가 그런 끔찍한 일을 하다니. 대장장이가 칼과 도끼 같은 연장들을 얼마나 잘 다루나. 밤낮 치고 때리고 달구는 일을 하더니 결국 일을 저질렀군. 그래서 대장장이는 꼼짝없이 범인으로 몰려 죽을 날만 기다리게 되었어요. 이 소문을 들은 쇠돌이는 눈물을 흘리며 이곳저곳 다니며 하소연을 하였지요. 거지 아이가 추워 얼어 죽을까봐 데려와 먹이고 입혀 살리신 분이 어찌 남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어느 주막집에서 이 말을 들은 한 노인이 쇠돌이를 불렀답니다. 자네 말을 듣고 보니 사정이 정말 딱하게 된 것 같네. 내가 몇 자 적어줄 터이니 어디 한번 관가에 바쳐보게나. 옛날 항적이 의왕제를 강가에서 죽이니 죄는 항적이 저지른 것이지 강이 저지른 게 아니다. 도적이 사람을 대장간 안에서 죽이니 죄는 도적이 저지른 것이지 대장장이가 저지른 게 아니다. 노인은 종이에다 이렇게 적어 주었지요. 이것은 중국 진나라 사람인 항적이 장군 항우와 함께 군사를 일으켜 나중에 강에서 의황제를 죽인 옛 이야기를 인용한 글이었답니다. 이 글을 받아본 사또는 자신의 판단이 성급했음을 깨달았어요. 누구든 자기 대장간에 사람을 죽여 놓을 리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래서 사또는 다시 조사를 하여 진짜 범인을 잡게 되었고 억울하게 죽을 뻔했던 대장장이는 풀려나게 되었답니다. 쇠돌이는 마을 사람들에게 주인인 대장장이가 한 말을 빌려 이렇게 말했답니다. 저희 주인께서는 제게 칼과 도끼를 잘못 쓰면 사람을 해치지만 잘 쓰면 사람에게 덕이 된다 하셨지요. 여러분의 입도 칼과 도끼와 같지 않습니까? 마을 사람들은 쓸데없는 말로 사람을 죽일 뻔한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빌었답니다. 창고에 가득 찬 비단. 황해도에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며 물건을 파는 황씨라는 보찜 장수가 있었어요. 어느 날 보찜 장수는 평양에 갔다가 재물 많은 주막집 여주인의 소문을 들었답니다. 그 여주인은 돈을 많이 모았지만 남에게는 물 한 그릇 공짜로 줄 줄 모르는 인정 없는 사람이었지요. 이 흉년에 어찌 곰팡이가 나도록 돈을 쌓아두고 굶주림으로 쓰러져가는 이웃은 모른 척 하는고. 보찜 장수는 물건을 판 돈 50냥을 들고 중국으로 가 요동 벌판의 갈대를 잔뜩 샀답니다. 중국 사람은 이상하다는 듯 보찜 장수에게 물었어요. 아니,
갈대로 무얼 하려고 그러시오? 갈대 장사를 하려고 그러지요. 갈대로 무슨 장사가 된다고 그러시오? 보찜 장수는 작두로 갈대를 세 토막으로 썰어 수백 개의 묶음을 만들었답니다. 그리고 한 묶음씩 자루에 담아 포장을 단단히 한 뒤에 자루 위에 비단 조각을 상표처럼 붙였지요. 그리고 압록강을 건너 커다란 창고를 빌려서 그 자루를 가득 쌓아두고 주막집 여주인을 찾아갔답니다. 나는 비단 장수요. 중국 비단을 창고 가득 갖다 놓았는데 값이 안 맞아 아직 못 팔고 있어. 내 그 비단을 팔면 돈을 줄 터이니 며칠 묵어가게 해주면 고맙겠소. 아, 그러고 말고요. 주막집 여주인은 중국 비단 장수란 말에 돈을 두둑히 받을 수 있겠다 싶어 얼른 방을 내주었지요. 그리고 그 말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몰래 창고 지기에게 사람을 보냈지요. 황주사께서 비단을 창고에 가득 차게 갖다 놓아 잘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뭐? 비단이 창고에 가득하다고? 그 말을 들은 주막집 여주인은 제일 좋은 방에 황씨를 모시고 매일 좋은 음식을 대접했답니다. 보찜 장수는 늘어지게 며칠을 잘 쉬고 나더니 주막집 여주인을 불렀어요. 내가 돈 쓸 일이 있는데 좀 빌려주겠소? 아, 드리고 말고요. 그런데 그 후로 보찜 장수는 집에 돈을 보낸다, 일꾼을 구한다, 물건을 보낸다 하면서 돈을 자꾸 빌렸답니다. 그러자 주막집 여주인은 이러다 돈을 못 받는 게 아닌가 싶어 걱정이 되었지요. 황주사 어르신, 왜 비단을 안 파십니까? 내가 빌린 돈을 안 갚을까 그러니? 그게 아니라 내가 계약서를 써주지. 자, 돈은 갈대 자루로 주마. 갈대 자루로요? 계약서를 본 주막집 여주인은 보찜 장수가 비단을 다 팔고 갈 때에 자루에 돈을 가득 넣어준다는 줄 알고 좋아했답니다. 그런데 보찜 장수는 상인들이 비단을 사러 오면 턱없이 비싸게 값을 불렀고 상인들은 어이없어하며 그냥 되돌아갔지요. 그러는 사이 1년이 지나고 주막집 여주인의 돈도 바닥이 났답니다. 보찜 장수는 그 돈으로 논밭을 사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내게 돈만 자꾸 빌려가고 상인이 와도 비단을 안 파니 아무래도 안 되겠어. 안달이 난 주막집 여주인은 보찜 장수에게 말했답니다. 빌려준 돈 대신 차라리 창고에 있는 것을 제가 다 산 셈 치겠어요. 그리고 주막집 여주인이 창고에 달려가서 자루를 열어보았더니 그 안에는 갈대들이 잔뜩 들어있었답니다. 아니, 이게 다 뭐예요? 갈대 자루지 뭐요? 내가 이 계약서에 돈은 갈대 자루로 주마 했잖소. 뭐라고요? 너무 실망하지 마시오. 돈을 써야 할 때 쓰지 않고 쌓아두나 갈대를 쌓아두고 안 쓰나 마찬가지 아니오. 그 돈은 꼭 쓸 때 다 썼으니 그동안 빚진 좋은 일 한꺼번에 갚은 셈 제시오. 보찜 장수가 떠나자 주막집 여주인은 갈대 자루만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답니다. 허풍 떨기 대회. 옛날 어느 마을에 허풍 잘 떨기로 소문난 네 젊은이가 있었답니다. 네 젊은이는 모였다 하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늘어놓았지요. 어느 날 말끔하게 차려입은 신사가 마을에 들렸어요. 신사는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는 여행자였지요.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다 보니 좋은 옷,
좋은 음식을 가려내는 솜씨가 보통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자신도 좋은 옷만 입고 다녔지요. 우와, 신사를 본 내 젊은이는 입이 떡 벌어졌답니다. 동시에 어떻게 하면 신사의 옷을 빼앗을 수 있을까 머리를 굴리기 시작하였지요. 생각 끝에 내 젊은이는 신사에게 내기를 걸었답니다. 우리와 허풍떨기 내기를 하지 않겠소? 내기의 방법은 서로 허풍스러운 이야기를 하되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건 말도 안 돼. 도저히 믿을 수 없어. 그런 새빨간 거짓말이 어디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지는 것이었어요. 내 젊은이의 말에 신사는 기꺼이 그러자고 하였지요. 그러면 지는 사람은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을 벗어주기로 합시다. 한 젊은이가 냉큼 이야기를 하였답니다. 이렇게 해서 허풍떨기 대회가 시작되었지요. 심판은 마을 촌장이 보기로 하였답니다. 첫 번째 젊은이가 먼저 시작하였어요.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었을 때의 일입니다. 집 앞에 커다란 대추나무가 있었는데 어머니가 그 대추를 몹시 먹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나무가 너무 높아 올라갈 수 없다고 하고 형들도 다른 핑계를 대었지요. 나는 어머니가 대추를 얼마나 먹고 싶어 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화가 났어요. 그래서 참다 못해 뱃속에서 뛰쳐나와 어머니에게 대추를 몽땅 따 주었지요. 내가 대추를 얼마나 많이 땄던지 어머니가 실컷 먹고도 남은 것은 동네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었고 그러고도 또 남아서 문 앞에 쌓아두었는데 쌓아둔 대추 때문에 바깥 풍경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이 당치 않은 이야기를 듣고서도 신사는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곧이어 두 번째 젊은이가 허풍을 떨기 시작하였어요. 내가 태어난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 어느 날 숲에 놀러 갔는데 잘 익은 열매가 주렁주렁 열린 커다란 나무가 있었어요. 마침 배가 고팠던 나는 허겁지겁 나무로 올라가 열매를 실컷 따먹었지요. 그런데 열매를 다 먹고 보니 나무가 너무 높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하는 수 없이 마을로 내려가 사다리를 빌려왔지요. 사다리를 이용해 겨우 내려올 수 있었답니다. 두 번째 젊은이의 이야기를 듣고서도 신사는 이렇게 말할 뿐이었어요. 그런 일이 있었군요. 젊은이들 얼굴에 실망이 가득하였지요. 세 번째 젊은이가 다시 허풍을 늘어놓기 시작하였답니다. 내가 15살 때 산에 갔다 덤불에 걸린 토끼 한 마리를 발견하였지요. 그런데 꼬리를 잡고 보니 토끼가 아니라 호랑이였던 것이에요. 그 순간 온몸에 식은 땀이 줄줄 흘렀지요. 나는 재빨리 두 손으로 호랑이 턱을 잡고 벌렸어요. 그러자 호랑이 몸이 두 개로 쩍 갈라져 죽었답니다. 이번에도 신사는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지요. 이제 마지막 젊은이의 차례였어요. 젊은이들은 모두 바짝 긴장을 한 다음 네 번째 젊은이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낚시를 갔었을 때 일입니다. 그날따라 이상하게도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어요. 다른 낚시꾼들도 마찬가지였지요. 하도 이상하여 나는 바닷속으로 들어가 보았지요. 그런데 바닷속이 어찌나 깊은지 사흘 밤낮을 들어가서야 겨우 바닥에 닿을 수 있었답니다. 그런데 바닥에 닿고 보니 그곳에 집채만한 물고기가 있지 뭐예요. 그 큰 물고기가 바닥에 누워 다른 물고기를 다 잡아먹고 있었던 것이에요. 나는 잽싸게 주먹을 날려
집채만한 물고기를 잡았어요. 그러고는 배가 너무 고파 그 자리에서 불을 피우고 그 고기를 다 먹어치웠답니다. 다 먹어치우는데 일주일이 걸렸지요. 이야기가 끝나자 내 젊은이는 신사의 입을 뚫어져라 보았지요. 그렇군요. 이제 신사가 허풍을 떨 차례였답니다. 내 젊은이는 정신을 바짝 차린 다음 이야기를 듣기 시작하였어요. 나는 오래전부터 커다란 모카밭을 갖고 있었어요. 내 모카밭에는 유난히 키가 크고 튼튼한 모카 나무가 있었는데 몇 년에 한 번씩 아주 큰 열매가 달렸지요. 그런데 몇 년 전이었어요. 이 나무의 열매가 열려 갈라봤더니 글쎄 열매 속에서 난쟁이가 튀어나오지 뭐예요. 난쟁이는 모두 4명이었는데 지독한 게으름 뱅이였지요. 일은 하지 않고 틈만 나면 놀궁리만 했답니다. 그러다 얼마 전 도망을 쳤지 뭡니까? 내가 지금 여행을 하고 있는 이유도 다 그들을 찾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신사는 이야기를 하다 말고 젊은이들을 차례로 훑어보았어요. 내 젊은이는 꼴깍 침을 삼켰답니다. 지금 그들을 찾았습니다. 바로 자네들. 자네들이 내 모카밭에서 일하다 도망친 난쟁이들이라고. 자, 내 얼굴을 자세히 봐. 기억이 날 테니. 그러면서 신사는 젊은이들의 손목을 끌어당겼답니다. 어서 모카밭으로 돌아가자고 말했지요. 젊은이들은 거짓말 말아요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마른 침만 꿀꺽 삼킬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나면 내기에서 지고 말 테니까요. 하지만 대답을 하지 않으면 잡혀갈 수도 있으니 내 젊은이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서로 눈치를 보고 있었답니다. 그러자 가만히 보고 있던 촌장이 젊은이들을 재촉하였지요. 어서 대답을 하게. 자네들이 정말 모카밭에서 도망친 난쟁이들인가? 내 젊은이는 끙끙거리기만 할 뿐 누구 하나 대답을 하지 못했답니다. 그러자 촌장이 말했어요. 결론을 내리겠네. 이 내기는 신사가 이겼네. 내 젊은이는 아무 대꾸도 못하고 입고 있던 옷마저 다 빼앗기고 말았답니다. 쓸데없는 욕심을 부리다가 오히려 화를 당하고 만 것이지요. 개구리가 준 구슬. 옛날 어느 시골 마을에 가난한 농사꾼이 살았어요. 이 농사꾼은 날마다 논에 가서 물대고 김 메고 거름 주고 이렇게 부지런히 일을 하였지요. 그런데 하루는 논에 가다 보니 길가 개울에 올챙이 한 마리가 팔딱팔딱 뛰고 있었답니다. 개울물이 바짝 말라 있었는데 물이 없어지니 올챙이가 갑갑하여 팔딱팔딱 뛰고 있는 것이지요. 그냥 두면 곧 죽을 것 같았답니다. 에이그, 저것도 이 세상 살러 나왔는데 저러다 죽으면 얼마나 원통할꼬? 이렇게 생각하고 그 올챙이를 고이고이 손바닥에 얹어가지고 물이 있는 논에다 넣어 주었지요. 논에는 늘 물을 대니 올챙이가 죽을 일이 없었답니다. 그래 놓고 그 다음 날부터 논에 가기만 하면 올챙이가 잘 사는지 들여다보았답니다. 올챙이는 참 잘 자라고 있었지요. 몸집이 점점 커지더니 다리가 나오고 꼬리가 짧아지고 얼마 뒤 개구리가 되었답니다. 개구리가 돼가지고 농사꾼이 나타나기만 하면 반갑다는 듯 개굴개굴 울었지요. 그렇게 개구리를 동무 삼아 농사일을 하며 사는데 하루는 논에 가다 보니 웬 아이들이 개구리를 잡아 가지고 놀고 있었지요. 가만히 보니
구해준 그 개구리 같았답니다. 얘들아, 그 개구리를 무엇에 쓰려고 잡은 것이야? 집에 가지고 가서 구워 먹으려고요. 그러지 말고 그 개구리 나를 다오. 이 떡을 줄 터이니 개구리와 바꾸자꾸나. 마침 점심밥 대신 먹으려고 보리 개떡이 몇 개 있었답니다. 그걸 모두 아이들에게 주고 개구리를 샀지요. 그러고는 다시 논에 넣어 주었지요. 며칠 뒤 하루는 논에 가보니 개구리가 여느 때보다 더 시끄럽게 울고 있었지요. 왜 그러나 하고 들여다보니 하얀 구슬을 입에 물고 있다가 툭 하고 내뱉는 것이었습니다. 뭔지는 모르지만 나를 주려고 그러나 보다. 그 하얀 구슬을 주워가지고 호주머니에 넣어 두었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옷을 갈아입으려고 보니 호주머니가 불룩하였지요. 웬일인가 하고 들여다보니 호주머니 안에 쌀이 가득 들어있는 게 아니겠어요. 하얀 구슬은 쌀 속에 그대로 들어 있었어요. 이거 참 신기한 일이로구나. 이 구슬이 쌀을 내는 구슬이란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하얀 구슬을 빈 솥에 넣어 보았더니 비어있던 솥에 금세 쌀이 가득 찼답니다. 독에 넣으면 독에 쌀이 가득 차고 자루에 넣으면 자루에 쌀이 가득 차고 이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금세 부자가 되었지요. 동마다 자루마다 쌀을 가득 채워놓고 부자로 살았답니다. 그런데 이 소문이 퍼지고 퍼져서 그 고을원의 귀까지 들어가게 되었답니다. 그 고을원은 세상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욕심쟁이인데 그 소문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지요. 사람을 시켜서 농사꾼을 불러들였답니다. 네 이놈, 그 구슬은 어디서 난 것이야? 바른대로 아뢰거라. 예, 논에 사는 개구리에게서 얻었습니다. 그 개구리가 네 것이더냐? 제가 그 개구리 목숨은 살려준 적은 있지만 물가에 절로 사는 개구리를 어찌 제 것이라 하겠습니까? 그래? 그렇다면 원래 네 것이 아니란 말이렸다. 임자 없는 물건은 관청에 바치는 것이 나라의 법이지. 그러니 그 구슬을 어서 바치거라. 원님이 이렇게 어거지를 쓰는데 당할 재간이 없었지요. 할 수 없이 구슬을 갖다 바쳤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날 논에 나가보니 또 개구리가 여느 때보다 더 시끄럽게 개굴개굴 울고 있었어요. 그래서 들여다보았더니 이번에는 노란 구슬을 입에 물고 있다가 툭 하고 뱉어내었지요. 그걸 주워가지고 또 호주머니에 넣어 두었답니다. 집에 들어와 보니 호주머니에 엽전이 가득 들어있었지요. 이번에는 엽전을 내는 요술 구슬을 얻은 것입니다. 구슬을 괴짝에 넣어두면 괴짝에 엽전이 가득 차고 뒤주에 넣어두면 뒤주에 엽전이 가득 차고 이렇게 되었지요. 이러니 전보다 더 큰 부자가 되었답니다. 혼자 쓰고도 남아서 온 마을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었지요. 욕심쟁이 원이 그 소문을 또 들었습니다. 그러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지요. 네 이놈, 임자 없는 구슬을 얻었으면 냉큼 관청에다 갖다 바칠 일이지 여태 뭘 하고 있었느냐? 그래서 노란 구슬도 빼앗겼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또 논에 가보았지요. 가보니 이번에는 개구리가 빨간 구슬을 입에 물고 있다가 다시 뱉어내었답니다. 농사꾼이 그걸 주워가지고 이번에는 집으로 가지 않고 곧바로 원에게로 갔지요. 그놈의 구슬을 가지고 있어봐야 또 원에게 빼앗길 게 뻔하니
일찌감치 갖다 바치는 게 낫겠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사또, 이번에는 빨간 구슬을 얻었습니다. 사또께 바치려고 가져왔어요. 그 말을 듣고 욕심쟁이 원은 좋아서 그만 입이 벌어졌지요. 하얀 굿을 노란 굿을 빼앗아서 쌀이야 엽전이야 산 더미만큼 쌓아두고 사는 것만 해도 좋은데 또 요술 구슬을 얻게 되었으니 이런 횡재가 어디 있나 싶었답니다. 착한 백성이로군. 어서 두고 가거라. 농사꾼이 돌아간 뒤에 원은 빨간 구슬을 손에 쥐고 궁리하였어요. 하얀 구슬은 쌀을 내는 구슬이요. 노란 구슬은 엽전을 내는 구슬이렸다. 그렇다면 이 빨간 구슬에서는 뭐가 나올까? 이럴 게 아니라 어서 넣어봐야지. 찔끔찔끔 나와서는 감질만 날 테니 아예 산 더미만큼 쏟아지게 큰 우물에다 집어넣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구슬을 우물에다 집어넣었어요. 그 우물은 깊이가 아주 깊고 넓이도 넓어 거기에 보물이 가득 차면 평생 꺼내 쓰고도 남을 만큼 쌓이게 된답니다. 자, 이제 보물이 가득 찼나 어디 볼까? 그런데 갑자기 우물 속에서 왁자지껄 시끌시끌 귀가 멍멍해질 만큼 요란한 소리가 나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 하면 개굴개굴 개구리 우는 소리였어요. 우물에서 개구리가 수도 없이 쏟아져 나왔답니다. 몇만 마리가 되는지 모르는 개구리가 마구 기어 나와서 온 집안을 기어 다녔답니다. 방이고 마르고 부엌이고 온 사방이 개구리 떼였지요. 그동안 하얀 구슬 노란 구슬에서 나온 쌀이고 엽전이고 죄다 없어지고 온통 개구리뿐이었답니다. 원은 혼이 다 빠져 주랭랑을 놓고 농사꾼은 그 뒤로도 부지런히 농사를 지으면서 잘 살았다고 합니다. 북을 가지고 싶은 소년. 옛날 어느 마을에 가난한 홀 어머니와 아들이 살았답니다. 아들은 마음씨가 착하였어요. 생활이 힘들어도 불평하는 법이 없었지요. 소년은 어머니만 곁에 있다면 누더기 옷을 입거나 장난감이 없는 것쯤은 아무렇지도 않았답니다. 그런데 소년에게는 남 모르는 소망이 있었어요. 소년은 북이 너무너무 갖고 싶었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곡식을 팔러 장에 가면서 물었지요. 얘야, 시장에서 무엇을 좀 사다 줄까? 소년은 망설이다 대답을 하였어요. 북이 갖고 싶어요. 사줄 형편이 아닌 건 알지만 정말로 북이 갖고 싶어요. 어머니는 북을 살 돈이 없었답니다. 애써 키운 곡식을 장에 내다 팔아도 겨우 몇 푼밖에 벌지 못하였지요. 가난한 어머니는 장에서 돌아오는 길 내내 아들을 생각했답니다. 아들이 그토록 갖고 싶어 하는데도 사줄 수 없는 처지를 슬퍼하였지요. 그러다가 길가에 떨어진 나무 토막이 눈에 띄었어요. 어머니는 그것을 집어들고 이렇게 생각하였지요. 우리 아들에게 갖다 주면 쓸 데가 있을지도 몰라. 별게 아니지만 어딘가 쓸모가 있겠지. 소녀는 어머니에게 나무 토막을 받긴 하였지만 그것을 어디다 써야 할지 몰랐답니다. 하지만 일단 고맙다고 인사하고는 그것을 가지고 밖으로 놀러 나갔지요. 소녀는 지나가다 어떤 할머니가 화덕 옆에 무릎을 꿇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할머니는 땔감으로 쓰는 말린 쇠똥에 불을 붙이려 하였지만 불은 붙지 않고 매캐한 연기만 자욱이 피어올랐지요.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자 소녀는 왜 우느냐고 물었답니다. 불이 안 붙어서 그런단다. 할머니의 대답을 듣고 소녀는 나무 토막을 내밀었어요. 이거 받으세요. 불을 피우는데 도움이 될지도 몰라요. 얼마 안 있어 할머니는 불을 피웠어요. 할머니는 소년에게 고맙다면서 화덕에서 둥글고 납작한 빵을 구워 주었지요. 소녀는 빵을 받아들고 가다가 옹기장이의 아내를 만났답니다. 옹기장이의 아내는 어린 아이를 안고 있었는데 아무리 달래도 아기가 울음을 그치지 않는 것이었어요. 아이가 왜 우나요? 옹기장이의 아내가 대답했지요. 배가 고파서 그런단다. 아이에게 먹일 게 아무것도 없거든. 소녀는 들고 있던 빵을 우는 아이에게 주었어요. 아이는 울음을 뚝 그치고 빵을 오물거리며 먹었답니다. 그러자 옹기장이의 아내는 고마워서 어쩔 줄 모르며 소년에게 커다란 항아리를 주었지요. 얼마 가지 않아 강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강가에 웬 사내와 안악이 옥신각신 하고 있었답니다. 왜들 싸우세요? 사내가 대답하였어요. 나는 세탁소를 하는데 방금 집사람이 하나밖에 없는 빨래 삶는 그릇을 깨뜨렸지 뭐냐. 이제 빨래를 못하게 되었으니 눈앞이 캄캄하구나. 듣고 보니 항아리만 있으면 간단히 풀릴 문제였지요. 그래서 소녀는 가지고 있던 항아리를 선뜻 내주었어요. 이렇게 고마울 때가? 사내는 무척 고마워하며 담례로 외투를 주었어요. 소녀는 계속 가다가 말을 끌고 가는 사람을 만났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속옷만 걸친 채 쫄딱 젖은 몸을 덜덜 떨고 있었지요. 옷은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왜 이렇게 젖으셨어요? 사내가 대답했어요. 친척 집에 가는 길에 말 탄 강도를 만났지 뭐야. 그놈이 내 옷을 빼앗고는 나를 강물에 빠뜨려서 이 지경이 되었단다. 그러자 소녀는 세탁소 주인에게 받은 외투를 주었지요. 그럼 이걸 입으세요. 사내는 더없이 고마워하며 외투를 입었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을 가지렴. 그 강도가 두고 갔는데 어차피 나에게는 필요 없단다. 그렇게 해서 소녀는 말을 얻게 되었지요. 잠시 후 소녀는 작은 나무 그늘 아래 모여있는 사람들을 만났답니다. 그들은 결혼식을 앞둔 신랑과 신랑네 가족들과 악사들이었지요. 그런데 하나같이 울상이었답니다. 왜 그렇게 슬퍼하세요? 신랑의 아버지가 말했어요. 우린 신랑이 타고 갈 말을 기다린단다. 말이 빨리 오지 않으면 결혼식에 늦을 텐데 말을 끌고 오기로 한 사람이 깜깜 무소식이지 뭐야. 소녀는 사정을 듣자 신랑에게 자기 말을 주었어요. 네 덕분에 결혼식을 무사히 치르겠구나. 신랑은 뛸 듯이 기뻐하며 소리쳤지요. 그러고는 돌아서서 아버지와 악사와 이야기하더니 소년에게 북을 주는 게 아니겠어요? 고마워서 그러니 이 북을 받아주렴. 소녀는 얼굴이 기쁨으로 환하게 밝아졌답니다. 우와, 고맙습니다. 전 북이 정말 갖고 싶었어요. 행복하세요. 소녀는 집까지 한달음에 뛰어왔지요. 그리고는 길가에서 주워온 나무 토막이 어떻게 북이 되었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어머니에게 들려주었답니다. 어머니는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계속 믿어지지 않는 듯 그 북을 바라보았답니다.
임금의 아우. 옛날 우리 성종 임금이 미행을 자주 다녔지요. 임금 옷을 벗어 던지고 보통 사람처럼 의관을 차려입고 내관 하나만 데리고 밤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백성들 사는 모습을 살폈답니다. 한 번은 성종 임금이 미행을 다니다가 어느 산 골짜기 마을에 가게 되었지요. 마침 밤이 으슥하여 배가 출출한데 어느 집 앞에 가니 메밀묵 수는 냄새가 구수한 게 참 좋았답니다. 저걸 한번 얻어 먹어볼까 하고 그 집 문 앞에서 거 메밀묵 한 그릇 얻어 먹읍시다 하였지요. 그랬더니 농사꾼 하나가 나와서 안으로 드시라 하더니 김이 무럭무럭 나는 메밀묵을 가지고 왔답니다. 하도 먹음직스러워 얼른 한 입 더 먹으려고 숟가락을 드니 손님, 시장하시더라도 좀 참으세요. 먼저 드릴 사람이 있소. 이러면서 병석에 누운 제 어머니에게 먼저 메밀묵을 올리고 나서 이제 먹으라고 하였지요. 겨울밤에 배가 출출한 데에는 메밀묵이 그만이었답니다. 얼마나 맛있는지 메밀묵 한 사발을 다 먹어 치웠답니다. 또 한 사발 갖다 주는 걸 맛있게 먹고 또 한 사발 먹고 이렇게 내리 세 사발을 먹고 나니 양이 찼답니다. 다 먹고 나서야 가만히 보니 이 농사꾼은 한 숟갈도 안 먹고 그냥 앉아있기만 했던 모양이지요. 주인은 왜 안 드시오? 아, 나는 배가 안 고프오. 가만히 보니 메밀묵이 없었지요. 다 먹어버린 것입니다. 저는 한 숟갈도 먹지 않고 손님 대접을 한 것이지요. 성종 임금이 놀랍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해서 연신 사죄를 하였답니다. 그러실 것 없소이다. 좋은 음식이 생기면 어머니가 먼저고 그 다음이 손님 아니오. 나도 그쯤은 안다오. 보아니 배운 것은 없으나 마음 씀씀이가 어찌나 고운지 성종 임금이 그만 탄복을 하고 말았답니다. 실례이오만 성씨가 어떻게 되시오? 이가요. 그럼 나하고 성이 같으니 우리 의형제를 맺는 게 어떻소? 뭐 그러시오. 이렇게 해서 농사꾼과 성종 임금이 의형제를 맺었답니다. 임금이 나이가 많으니 형이 되고 농사꾼은 아우가 되었지요. 성종 임금이 그 집을 나서면서 언제든 서울에 오거든 우리 집에 한번 들르게나. 형님 댁이 어디요? 서울에서 제일 큰 집을 찾아오면 되네. 서울에서 제일 큰 집. 이렇게 하고 헤어졌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뒤 농사꾼이 서울에 가게 되었지요. 메밀묵을 잘 쑤어 가지고 짊어지고 가서 서울에서 제일 큰 집을 찾았답니다. 서울에서 제일 큰 집이라면 대궐밖에 더 있겠어요? 물어물어 대궐을 찾아가니 문지기가 들여보내주지도 않았답니다. 아, 내가 형님 댁을 찾아왔는데 너희들이 이럴 수가 있느냐? 아니, 이런 무엄한 놈 보게 감히 어따 대고 형님이야? 서로 고얀 놈이니 무엄한 놈이니 옥신각신하다가 임금이 알고 들여보내라 하였답니다. 이 사람이 대궐에 턱 들어가 보니 눈이 빙빙 돌 지경이었지요. 집이라는 것이 어찌나 큰지 끝도 한도 없고 하인도 얼마나 많은지 셀 수도 없었답니다. 형님에게 가보니 형님은 누런 옷을 입고 관을 쓰고 앉았는데 좌우에 관을 쓴 신하들이 쭉 늘어서 있었답니다. 형님, 메밀묵을 좀 써가지고 왔으니 잡숴보우 하고 메밀묵을 내놓고는 좌우를 둘레둘레 살피더니
형님 댁에는 웬 뿔난 도둑놈이 이렇게 남았소? 하였지요. 임금이 얼른 못 알아듣고 그게 무슨 소린가? 뿔난 도둑놈이라니. 에이, 형님, 말을 마시오. 우리 고을에 가면 저렇게 머리에 뿔난 사또가 있는데 순 도둑놈이라오. 벼슬아치들이라는 게 높은 관을 쓰는데 농사꾼이 보기에는 제 고을 사또가 쓴 관이나 대궐 벼슬아치들이 쓴 관이나 똑같아 보였지요. 그게 다 뿔처럼 생겼었답니다. 사또라는 것이 허구한 날 백성들 등을 쳐먹고 사니 도둑놈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지요. 허허, 뿔난 도둑놈이라. 듣고 보니 다 내 잘못일세. 그게 무슨 말이오? 형님이야 메밀묵 좋아하는 쟤밖에 더 있어. 아닐세. 뿔난 도둑놈을 다 내가 만들어 놨거든. 형님은 농담도 잘하시오. 농사꾼은 끝내 제 형님이 임금이라는 걸 모르고 대궐에서 잘 놀다가 갈 때가 되었답니다. 하직하기 전 임금이 농사꾼에게 말했어요. 자네가 자네 고을 뿔난 도둑놈 대신에 원 자리를 맡으면 잘하겠는가? 그야 해봐야 알지요. 자네 글을 모르고서도 원을 하겠나? 형님도 참 고을원이 어디 글로 백성을 다스리는 줄 아시오. 도둑질만 안 하면 되지. 우리 집 강아지를 시켜도 뿔난 도둑놈보다 나을게요. 임금이 무릎을 탁 치고 그날로 고을원을 제 아우로 갈아치웠답니다. 농사꾼은 그 뒤로 소문난 명관이 되었는데 죽을 때까지 제 형이 임금이라는 것을 몰랐다고 합니다. 수다쟁이 부인. 옛날 어느 마을에 수다쟁이 부인이 살았답니다. 얼마나 수다스러운가 하면 아침에 눈을 떠서 잠자리에 들 때까지 1초도 입을 다물지 않았어요. 수다스럽기만 하였으면 그나마 다행이었지요. 고약한 성격에다 남편을 못살게 구는 것도 따라올 사람이 없을 정도였답니다. 쉬지 않고 쏘아대는 수다에 남편은 기가 딱 질려버렸지요. 아유, 지겨워. 마누라만 없으면 살맛이 날 텐데. 남편은 귀를 막고 밖으로 나와버렸어요. 터덜터덜 걷다 보니 어느새 사막 한가운데까지 왔답니다. 바람에 날리는 모래를 바라보다가 남편은 문득 좋은 생각이 떠올랐답니다. 남편은 모래를 파내고 구덩이를 깊게 만들었지요. 그리고 그 위에 양탄자를 덮어 구덩이를 감쪽같이 숨겨 놓았답니다. 이 정도면 됐어? 신이 난 남편은 얼른 집으로 달려가 아내에게 부드럽게 속삭였지요. 날씨도 화창한데 우리 나들이나 갑시다. 어머나, 당신이 웬일이에요? 아내는 반기며 그러자고 하였지요. 남편은 기회는 이때다 싶어 아내를 데리고 사막으로 갔답니다. 가는 동안에도 아내의 입은 쫑알쫑알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조금만 참자. 남편은 입술을 꼭 깨물었지요. 마침내 구덩이를 파놓은 곳에 다다랐답니다. 남편은 주위를 살핀 뒤 양탄자를 가리키며 말했지요. 여보, 여기 양탄자에 좀 앉아 쉬었다 갑시다. 그러죠 뭐. 대답과 동시에 아내는 양탄자 위에 엉덩이를 걸쳤지요. 그 순간 아내는 구덩이 속으로 쏙 빠지고 말았습니다. 드디어 아내의 잔소리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남편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내가 없는 집은 마치 천국 같았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이 지나자 은근히 아내가 걱정이 되었지요. 그래서 남편은 그 길로 달려가 구덩이를 살폈답니다. 모래가 쏟아져 구덩이 안은 잘 보이지 않았지요. 궁금증을 참지 못한 남편은 구덩이 속으로 고개를 쑥 들이밀었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구덩이 속에서 커다란 비명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시끄러워. 무슨 여자가 이렇게 말이 많은 거야. 거기 밖에 누구 없어요. 저 좀 구해주세요. 구해만 주시면 큰 돈을 드리겠어요. 돈을 준다는 소리에 남편은 귀가 솔깃해졌답니다. 그래서 바구니에 끈을 묶어 구덩이 속으로 내려보냈지요. 바구니를 타고 올라온 것은 뱀이었습니다. 뱀은 올라오자마자 남편에게 말했지요. 수다쟁이 여자에게서 벗어나게 해주어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게 돈이 없어요. 하지만 제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분명히 큰 돈을 벌 수 있으니 제 말대로만 하세요. 그리고 뱀은 남편에게 속삭였지요. 제가 이 마을 영주 딸의 목을 감고 풀어주지 않으면 영주가 딸을 구해주는 사람에게 큰 돈을 주겠다고 방을 붙일 거예요. 그때 아저씨가 오세요. 그럼 제가 영주 딸의 목을 풀어줄게요. 그닥 어려울 것이 없어 남편은 그러겠다고 하였지요. 그로부터 얼마 뒤 정말 방이 나붙었답니다. 방을 본 남편은 당장 영주에게 달려갔어요. 가서 보니 사막에서 만난 그 뱀이 정말로 공주의 목을 칭칭 감고 있었어요. 남편은 뱀에게 눈을 찡긋하고서 큰 소리로 말했지요. 이놈, 당장 꺼지지 못할까? 그러자 뱀은 스르르 딸의 목을 풀어주었답니다. 남편은 영주에게서 큰 돈을 상으로 받았지요. 이제 아저씨에게 진 빚은 다 갚은 거예요. 전 이웃마을로 가겠어요. 뱀은 남편의 귀에 속삭이고는 횡하니 사라져버렸답니다. 수다쟁이 남편은 콧노래를 부르며 집으로 돌아왔지요. 그런데 그 일이 있은 뒤 얼마 되지 않아 이웃 마을에 큰일이 났답니다. 커다란 뱀이 영주 딸의 목을 감고 풀어주지 않았던 것이지요. 힘센 장사도 뱀 근처에는 얼씬 못하고 덜덜 떨기만 하였답니다. 딸이 점점 기운을 잃어가자 영주는 애가 타서 죽을 것만 같았지요. 영주님, 얼마 전 이웃 마을에서 이와 똑같은 일이 있었는데 어떤 남자가 뱀을 쫓아냈다고 합니다. 신하의 말을 들은 영주는 당장 수다쟁이의 남편을 찾아갔답니다. 그러고는 사정사정을 하였지요. 내 딸만 구해주면 금화 1000냥을 주리다. 금화 1000냥이라고요? 수다쟁이의 남편은 이게 웬 떡인가 싶었지요. 하지만 이번에도 그 뱀이 자기 말을 들어줄지 걱정이 되었답니다. 곰곰이 생각에 잠긴 남편은 한참 만에 좋은 수를 생각해내었지요. 수다쟁이의 남편은 영주에게 단단히 약속을 받은 다음 뱀에게 다가갔습니다. 빚은 다 갚았는데 왜 또 온 거죠? 뱀이 시큰둥하게 물었어요. 아무렴 다 받았지. 그런데 말이야, 그 수다쟁이 알지? 그 수다쟁이 부인이 지금 이리로 오고 있거든. 그걸 알려주려고 왔지. 그랬더니 남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뱀은 꼬리를 감추고 말았지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 재밌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